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4회 백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의 최영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그 ESG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얀마 진출한 기업들도 ESG와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정말 ESG와 관련돼서 되게 현업에서 그 연구도 하시고 또 현업에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인호 차장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차장께서 오늘 미얀마 진출 기업을 위한 ESG 사례, 특히 이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심으로써 ESG에 대한 새로운 또 이해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면 박수로 우리 조인호 차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인호 차장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이 세미나 분위기가 또 좀 달라서 좀 긴장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미얀마 진출 기업을 위한 ESG 사례, 특히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도입, 그다음에 ESG 관리, 실패 사례, 그다음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구체적 사안이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요. 일종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발표됐던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및 시사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입입니다. ESG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 거에 대해서는 그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배구조 합친 이제 ES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가 정말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ESG 관리의 어떤 실패로 인한 타격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미얀마에 진출하거나 미얀마와 거래를 하는 특히나 이제 그 공급망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 ESG의 그 경영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그 관련된 업무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어떤 실사, 인권 실사를 비롯한 실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제 ES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발표를 통해서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제 이의제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배워야 될 점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자기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SG 어떤 관리를 위해서 공급망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로 가지고 온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백종원 씨가 나와서 이제 그 출연을 했던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의 영상의 어떤 스틸컷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다 보면은 종종 우리가 이제 어떤 즐겨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역순으로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뭐 재료의 원천들이나 이런 원산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의 어떤 그런 원산지에서 굉장히 어떤 뭐 부정적인 그 영향이 발생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뭐 소비자들, 뭐 시민단체들 여러 곳에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겠죠. 이 실제로 그 ESG 관리 어떤 실패 사례들을 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보시고 있는 사진은 이제 이것도 사실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의 수도 근처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그 라나 플라자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4월 달에 벌어진 사고인데요. 보시다시피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이 붕괴가 그 되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이제 뭐 좀 오래되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 건물주가 불법으로 더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위에 이제 더 건물을 더 높게 올려가지고 이 굉장히 이제 이 건물 안전이나 이런 데에 좀 위협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건물 안에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스트 패션 브랜드 이런 쪽에서 합성을 받아서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여기 굉장히 밀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처참한 사고로 인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한 1,130여 명이 사망을 하고 2,500여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아주 대형 참사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 많은 근로자들이 이 건물 내에서 이제 그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근로 생산을 이제 강행을 하다가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유명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많은 보이콧을 당하게 되고 실제로 사건화가 많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사건인데요. 그 핸드폰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 핸드폰 회사의 그 공급망을 담당하는 이 중국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중국의 한 공장에서 이 제조 과정에서 그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이제 깎고 이제 뭐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곳에서 그 발생하는 분진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또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한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해당 그 업체에서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어떤 굉장히 뭐 열악한 근로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타임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좀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로자들이 뭐 자살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핸드폰 유명한 회사도 미얀마에 실제로 진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 나름 이것도 최근의 사례인데요. 미국이 그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면화, 목화죠. 지금 이 사진에서 이제 하얗게 지금 보이는 이 목화, 면화와 이 지역에서 또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화와 토마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지역에서 그 생산된 목화나 토마토들이 강제 노동에 의해서 생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입을 차단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니까 캐나다와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 예,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떤 근로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환경 문제도 실제로 이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햄버거 회사의 그 우리가 이제 햄버거와 같이 먹는 그 프렌치 프라이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식용유 기름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기름 요리에 사용되는 이 식용유를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그 팜유가 또 이제 그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이 팜유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팜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고 그게 이제 밝혀지니까 많은 또 이 햄버거 업체에 대한 비난과 보이콧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햄버거 업체 측에서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또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미나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또 식용유 이런 걸로 만드는 그 대기업도 미얀마에 진출해 있다라고 그 코트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분들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작년에 있었죠. 그 인도에 또 진출한 우리나라 화학 기업이 또 대규모 또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치거나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또 발생을 했고요. 또 예전에 또 동남아 현지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이 돼서 뭐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로 인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불매운동, 보이콧, 또뭐 SNS 요즘 또 SNS 많이 발달하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정말 뭐 거의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되돌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어떤 뭐 불매운동이나 어떤 뭐 경제적인 타격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클레임,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무역 거래나 이런 뭐 제품의 하자 이런 걸로 인한 그 클레임이 아니라 이런 ESG의 어떤 관리 실패로 인한 것들을 이유로 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클레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미국이 그 강제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어떤 그런 물품들의 수입을 제한한다 이런 보도된 것과 같이 일종의 이렇게 되면 이것도 비관세 장벽의 한 유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국가에서 이제 하는 어떤 뭐 비관세 장벽 이런 문제 말고 사인 간의 거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라고 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비관세 장벽 하니까 이제 또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최근 또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그 이 EU에서 EU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그 EU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공급망, 인권, 환경 등에 있어서 실사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측에서도 굉장히 어떤 이런 건 우려스럽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또 EU뿐만이 아니라 유엔이나 어떤 뭐 ILO 같은 어떤 국제 기구에서도 역시 어떤 다국적 기업이나 공급망에 관련된 여러 국제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또 개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점점 이제 법제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모습들은 사실 이미 투자 조약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뭐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거래까지 그게 뭐 퍼지지 않을까 또 ESG 열풍에 힘입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이제 ESG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자발적인 어떤 사적 규제 방안을 그 기업들은 모색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이런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공급망이나 이런 데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인권 침해 같은 요소를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국가가 그런 법률을 채택하거나 집행할 수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또 워낙 뭐랄까요 처한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그 사적 규제나 이니셔티브들이 그것만으로 얼마나 잘 이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또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적 규제 장치만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EU라든지 아니면 또 뭐 OECD 지금 저희가 또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국제 기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발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규범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ESG 관련된 것들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일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제 국제법에서 논의되는 어떤 국제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범 어떤 주체라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건 사실 국가들 간의 어떤 국가들을 수범 주체로 상정을 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최초로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등장한 것은 197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차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버전은 2011년 5월 달에 개정된 그 개정본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OECD 내부에서도 지금 이 개정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조사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쭉 5차례 개정을 거쳐서 이제 그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2011년도 버전에서 굉장히 또 눈여겨볼 업데이트 사항이 이 바로 UNGP라고 이야기하는 그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UNGP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거의 뭐 그대로 이렇게 채용했다고 볼 정도로 OECD 가이드라인 내부 인권을 다루고 있는 규정에서 많이 그 내용을 채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다국적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모범적 행동 규범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이제 크게 이제 이런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정책부터 시작해서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총 이제 그 11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챕터의 지금 이 제목만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ESG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다른 어떤 뭐 문서들은 뭐 인권이면 인권, 뭐 환경이면 환경, 뭐 노동이면 노동 이런 특정 분야에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OECD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좀 그렇고요. 첫 번째 이제 정보의 공개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뭐 기업의 활동이나 구조, 재무 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 구조에 관해서 적시에 적절하게 공개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부분은 뭐 앞에서 말한
UNGP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UNGP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권을 존중할 책임, 그 국가에게 부여되는 인권 존중 의무와는 또 다른 형태로 책임의 형태로 인권을 이제 존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칙에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OECD 가이드라인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라.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문제가 식별이 되는 경우에 구제를 위한 접근을 제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넘어가고요. 고용 및 노사 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 존중 의무, 아동 노동이나 이런 것들, 강제 노동을 근절하라. 또 차별 금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환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안전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위험 물질 취급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 방지 파트에서는 어떤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진출국에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협력 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한하거나 약속 제공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정치 관련된 공직 후보자, 정당, 정치단체에 불법적인 기부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된 파트에서는 역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해서 보건이나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품에 관한 정보를 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및 기술이라는 파트에서는 어떤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다국적 기업이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모국을 두고 있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진출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하우도 가능한 한 전수를 해주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나 조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국가의 법률도 준수를 하고 어떤 가격 고정이나 담합, 생산량 제한 이런 것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가이드라인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이 또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국내 연락 사무소, 내셔널 컨택 포인트, 우리가 저희 줄여서 이제 NCP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NCP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점이 또 여타 이런 어떤 기업 책임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인권을 다루고 있는 많은 유명한 국제 문서와 다른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NCP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OECD에서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수락국들에게 각국의 이 NCP를 설립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입국들은 NCP를 다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 NCP에서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 교육, 이행 절차, 상황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구체적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위반됐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라. 비사법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통해서 NCP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굉장히 막강한 임무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여타 다른 문서와는 달리 아주 고유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실제로 여러 나라 NCP에서 다루어졌던 국제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공급망을 이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그러면 공급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일반 정책 그 부분에 A-11조에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런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로 다음 그 12조에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이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다국적 기업이 해당 진출국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또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처럼 뭐 수입 수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 공급망에서 그 앞에서 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있죠.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는 경우에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 관계에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어떤 그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조에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사안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가능하다면 공급업체와 도급업체를 포함해서 비즈니스 협력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회 책임 경영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해야 된다. 즉 하청업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준수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밑에 일반 정책 그 내용을 보면 또 B-2N 또 그런 내용이 있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민간 또는 다수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나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게 참여하거나 지원하고 이러한 계획이 개도국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 및 국제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잠시만요. 예, 이건 이제 인권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인권 파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권 파트에서도 이게 좀 굉장히 앞에 나왔던 내용과 좀 반복되다시피 나오죠. 부정적 영향이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서 앞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업 운영 서비스와 관련돼 있으면은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또 밑에 나오죠. 6조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거나 기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한 어떤 합법적 절차를 위해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업에 직접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정리를 하자면 부정적 영향이 기업이 직접 야기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제 그 cause라고 이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직접 야기하거나 아니면 기여하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해결을 해라라는 내용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주석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기여한다라는 건 그럼 뭐냐?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설명을 하고 있기를 미미하거나 이 사소한 기여가 아니라 어떤 타 사업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발 또는 촉진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해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복했던 이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서 발생됐다. 그럼 이 비즈니스 관계는 어떤 뜻이냐? 협력업체나 공급망 내의 어떤 사업장,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그런 뭐 것들 포함되고 심지어 정부 조직이나 비정부 조직 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 어떤 부정적 영향이 발생된다라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실사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조사를 하고 나오면은 직접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책 제공도 있고 또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소위 말하는 이 다국적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힘이 있는 그 진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급망 이 단계가 이제 낮은 하청 공급망에 대해서 영향력, 본문에서 이제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럼 영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예컨대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까지 나올 수 있겠죠. 너희가 이런 올바르게 생산된 물품을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뭐 이제는 아주 강한 조치겠죠.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약한 조치가 된다면은 뭐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예방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이드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법적인 어떤 경성법적인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의제기 사건들, 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뭐 NGO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뭐 혹은 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뭐 근로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해당 국가, 그러니까 그 다국적 기업의 모국에 있는 NCP에다가 제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 회사가 가이드라인에 이러이러한 점들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이 제기를 하게 되고 해당 국가의 NCP에서 이제 이 사건을 비사법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OECD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지고 온 사례인데요. 미얀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 석유 에너지 관련된 회사가 그 네덜란드를 이제 본국을 두고 있고 그 미얀마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의 제기를 한 회사 그 단체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노동조합의 어떤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의 제기자들의 주장은 이 네덜란드 회사가 그 미얀마의 예타군이라는 지역의 어떤 송유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강제노동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네덜란드 어떤 그 회사가 강제노동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회사가 그 ILO 협약이나 이런 데서 미얀마의 당시에 지금 이거는 이제 최근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군부가 이제 집권을 하고 있을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강제노동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기자들 측에서는 이 다국적 기업을 향해서 미얀마에서의 투자 및 이 회사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되자 이 네덜란드 NCP에서는 이 회사 기업을 향해서 답변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알려줬고 이 기업에서 이제 답변이 돌아온 것이 우리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게끔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이 제기자들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 회사들도 실질적으로는 영국 회사의 자회사인 어떤 그런 회사 그 미얀마 실제 그 현지 법인의 또 주된 계약을 하고 있는 어떤 일본 기업의 또 재하청을 받은 회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하청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런 그 주 계약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 보급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진짜 이 어떤 관련된 총 매니지먼트, 노동 관계, 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또 영국 회사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두 주장이 이제 주장과 답변이 나오게 되고 NCP 네덜란드 NCP에서는 그 당사자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노동조합을 부르게 되고 또 기업 측에서 한번 나와 보세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3자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꽤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회의를 진행을 해서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예, 이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단하지 않겠, 새로운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미얀마에서 그런 거를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 지금 그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회사를 다른 어,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어떤 회사에다가 판매를 하도록 하면서 이제 여기서 논의됐던 뭐 인권 존중이라든지 뭐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겠다, 뭐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을 주의하겠다라고 이 노동조합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인수해갈 회사에게도 그 내용을 연관시켜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강제노동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어, 비사업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한 좋은 어떤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라나플라자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덴마크 NCP에서 다뤄졌던 사례인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나플라자 공장이 이제 의류 생산 그 공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제기자들은 의류업계의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 라나플라자에 입주해 있었던 공장에 그 이제 하청을 준 이제 그 다국적 기업 그 의류 생산 업체 상대로 어, 잘못했다. 예. 이 기업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근로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실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라나플라자 같은 어떤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해라. 그리고 또 어떤 그 공급업체 리스트를 공개해라. 그리고 외부 생산, 그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장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게시해라. 대중에 공개를 해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류 생산 업체에서는 답변을 통해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2012년도 12월에 현장을 방문해서 검사를 완료했었고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잘못된 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근로자를 위한 어떤 휴식이나 노동 뭐 그런 노동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로 준수를 하고 있고 뭐 아동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열심히 이걸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그래서 결국 이 덴마크 NCP에서 이제 해당 내용을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이, 이 덴마크 NCP에서는 해당 업체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충족될 만큼의 어떤 실사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 하기는 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비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덴마크 NCP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했으니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권고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보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업체가 실제로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덴마크 NCP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근로 조건이라든지 뭐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해라라는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실제로 이제 1년 뒤에 이 후속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고 이 덴마크 NCP는 이제 해당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굉장히 잘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내린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실제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내용, 이런 뭐 또 덴마크 NCP가 1년 전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던 말을 삭제해도 될 만큼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큰 리스크였던 회사가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서 잘 이렇게 거듭난 그런 좋은 또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사건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라나플라자 관련된 사례인데 이건 이제 독일 NCP에서 관련된 다뤄졌던 사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이제 뭐 크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역시 이제 그 여러 가지 근로 환경에 대한 어떤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 NCP에서 다뤄졌던 사건은 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조금 합의에 이르거나 강력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고 너무 이제 입장차가 커서 이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독일 NCP에서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히 양 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년 뒤에 모니터링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NCP에서 다뤄졌던 맥주 회사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아시는 그 맥주 브랜드인데요. 이 회사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이제 진출을 해서 자회사를 두고 맥주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내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생산이나 판매나 이런 데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노동자들을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을 해고를 했는데 이 해고를 당한 전 직원들이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 이제 있는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 회사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른 척하지 않고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자신들은 그거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만 하는데 이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제 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합의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공개된 내용에서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의 제기를 했던 많은 직원들에게 만족할 만큼의 굉장히 큰 경제적인 보상이나 그때 이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NCP 네덜란드 NCP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NCP뿐만이 아니라 콩고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그 외교부에서 대사관 이런 데서 많이 이런 행정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되게 또 좋은 모범 사례로 많이들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앞에서 이제 또 얘기가 나왔던 그 목화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목화 관련된 사례는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 NCP에서도 많이 다뤄진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그 목화를 두고 영국 NCP, 프랑스 NCP, 독일 NCP, 스위스 NCP, 또 우리나라 NCP까지 다뤄졌던 사건입니다. 이게 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케이스를 사실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보면은 지금 그 보시는 그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국제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 목화를 생산을 함에 있어서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서 목화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생산된 그 목화를 구매하는 행위는 결국 공급망에서 벌어진 어떤 강제노동, 아동노동에 결국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 나왔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기여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목화를 구입하거나 뭐 했던 이 다국적 기업에서는 답변을 하게 되죠. 이 우즈벡 현지 정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적다. 그 이제 인권 단체나 뭐 혹은 그 이제 그 답변을 했던 그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 목화가 굉장히 큰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특히 또 이제 목화가 기관 산업이자 우즈벡에서는 그걸 전매를 한다고 해요. 국가에서 그 컨트롤을 하는데 목화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보면서 이제 배운 건데 굉장히 그 수확기에 빨리 목화를 수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금방 시들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대규모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가에서는 이제 뭐 강제노동이다, 아동노동이다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 뭐 옛날에 보면 이제 미국 옛날에 보면 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고 했을 때 막 뭐 노예들을 사용해서 목화밭에서 일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뭐 문학 작품 이런 데서도 막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이런 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목화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 수확기에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좀 억울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강제노동을 시킨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린 단순히 구매를 할 뿐이다. 뭐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또 이 우즈벡 현지에서 그렇게 전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업체, 그러니까 이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거는 공급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다. 목화는. 여러 나라에서 목화가 생산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보면은 그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대요. 이 목화 같은 경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억울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러 나라 NCP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지는 않고 이런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이 정부에다가 좀 이런 클레임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기업들은 이제 그런 노동력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농기구 기계들을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또 이제 ILO의 어떤 모니터링을 좀 이렇게 더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NCP를 통해서 이제 합의에 이른 국가들도 있고요. 어,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NCP에서는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 NCP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권고를 하게 되죠. 예.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그런 국제 단체나 NGO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좀 많이 좀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한테 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또 환기시켜주는 어떤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 NCP에서 다룬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 미얀마에서 이제 벌어졌던 그 어떤 사건을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이제 제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큰 유노칼이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그 인권단체나 여러 가지 NGO 도움을 받아서 그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그 외국인 불법행위법이라고 하는 ATS라고 얘기하는 미국 그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 유노칼 이 회사가 그 야나다라는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추출을 해서 태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프로젝트의 그 현지에서
어, 어떤 이제 그 벌어지는 이게 또 이제 뭐 군사 정권과 또 여관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사 지역에 그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뭐좀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정부에다가 군대 파견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군대가 이제 해당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어떤 석유 회사가 그 사이트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 반대하는 이제 그런 시민 단체들이나 뭐 NGO들이 와서 이제 뭐 시위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진압이나 이런 과정에서 살인이나 뭐 고문 행위가 발생했다, 강간 뭐 강제노동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또 인근 마을 지역 주민들을 뭐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왜냐면 이제 그 천연가스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져서 이 소송이 제기되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 그 유노칼 이 회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교사 방조로 인한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외국인 주권 면제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관할을 부정을 했지만 이 윤호칼에 대해서만큼은 이 교사 방조의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따르면은 이 교사 방조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도적이고 실제적인 조력 또는 범죄의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OECD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했던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기여하고 이런 내용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밑에서 또 뭐 1, 2, 3 얘기가 있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뭐 야기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 뭐 중대한 것들을 뭐 낫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개연성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노칼이라는 그 회사에 굉장히 또 책임을 짓게 되는 회사 그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 이 회사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12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그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떤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걸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과제 및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뭐 문제점들 뭐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 이런 뭐 ESG라든지 뭐 인권, 뭐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다국적 기업이 원래 이제 본 그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적국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국에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또 기업 뭐랄까 이제 진출하는 기업에게 뭐 당근이면 당근, 채찍이면 채찍을 통해서 ESG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ESG를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에 맞는 어떤 기업들의 각성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ESG를 일종의 그린워싱이다, ESG 워싱이다. ESG를 하겠다고 선언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치장만 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 확실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이렇게 간판만 걸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기업이 국가와 이해관계자, 앞에서 뭐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NGO가 됐든 뭐 시민사회가 됐든 또 그런 어떤 기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사회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시키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항상 이 실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작년에 이제 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뭐 밑에 문장이 나와 있죠. 예. 니켈을 생산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떤 효율적이고, 예, 그 환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니켈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테슬라가 거대한 계약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ESG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나 우리 지금 법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너무 힘들다. 왜 이런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 규제나 기업을 어떤 뭐 이렇게 못 살게 굴려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ESG 관리나 이런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준수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테슬라 같은 굉장히 큰 기업에 니켈을 납품할 수 있다. 자이언트 컨트랙트를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기업에 있어서는 또 다른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그 미얀마 사례도 또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해야 될 그 OECD의 그 원칙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또 약간의 그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던 주제인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많이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 ESG하고 그 약간 예전에 우리가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공정무역 개념이 생산에 있어서 어떤 그 아동무역이나 뭐 아동 노동이나 이런 그 불공정한 노동이 없이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을 이제 공정무역이라 한다면은 ESG에서 그 공정무역 개념으로 다루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그 OECD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다루는 건지 아니면 OECD 가이드라인이 매년 다른 국가나 사례를 가지고 리뷰를 해서 리포트를 내서 각국 정부에 어떤 공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광고만 제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NCP 역할 중에서 어떤 그 강제 규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있는지 조정 기능만 있는 건지 제가 두서없이 저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공정무역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공정무역과는 또 조금 다른 결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적법하게 생산된, 적절하게 생산된 물건을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공정무역 그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제도고 이 OECD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OECD 가이드라인을 뭐 인증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다만 그 기업에서 예컨대 이제 자신들의 어떤 행동 강령, 내부적인 행동 강령이나 그런 그 폴리시를 만들 때 이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제품의 뭐 가이드라인 준수한 그런 거지 아직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NCP 역할 관련해서는 그 NCP는 이제 국내 연락 사무소라는 그 이름답게
매년 이제 그 OECD에 정기적으로 활동 사항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OECD 가이드라인의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떤 걸 했다라는 걸 매년 보고하게 되고 실제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OECD 그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럼 각국 NCP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발표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어떤 모범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우리나라 NCP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점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NCP 담당자들이 굉장히 막 좋은 뭐 있다 아니면 뭐 이런 점들은 좀 보완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굉장히 어떤 건설적인 그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제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축적을 하는 좋은 사례들 축적해 나가고 있으면서 뭐 단순히 이제 뭐 권고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시켜 나간달까요? 사례 축적을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권고나 조정, 강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NCP 자체의 어떤 그 권고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그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르면은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국가의 사법권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는 그 해당 국가의 어떤 법을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적인 어떤 기업 행동, 관행을 위해서 그 자발적인 어떤 준수를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조정이나 비자발적인 분쟁 해결 기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 굉장히 또 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예요. 논의도 사실 많고 그 어떤 학자들은 이제 NCP에게 이 법원과 유사한 판정의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실제로 뭐 영국이나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 뭐 이런 데에서는 네덜란드도 그렇게 하고요. 판정 같은 형식의 사례를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국가의 NCP들은 이 조정 기능을 해보고 조정을 했는데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안타깝다. 이렇게 끝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또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만 판정을 내리는지 조정에 그치는지는 이 나라마다 조금 이 뭐랄까요 관행도 좀 다르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OECD 본부가 있고 네. 각국마다 NCP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NCP에다가 뭐 한국의 NCP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소를 했어요. 네, 이의제기. 네.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의 제기했을 때 이 판단이 네. 여기서 각국의 그 NCP에서 판단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무슨 이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부로 올라가서 뭐 우리 상소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각 그 이제 본부랑 연결해서 또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그래서 각국의 그 NCP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어쨌든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리 세퍼레이트 된 건지 아니면 이거를 통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그 판단해야 되는 그 기구가 있는지 그게 조금 그 잘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NCP는 그 WTO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 뭐 상소할 수 있는 상소할 수 기구가 있고 예. 한데 이 NCP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법적인 뭐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걸 뭐 이행을 강제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뭐 상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이 OECD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NCP를 관장하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커미티랑 투자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리뷰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 그 리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항소, 상소와는 성격이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P 간에 이제 별개로 케이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컨대 본국은 뭐 예컨대 뭐 한국에 있는데 이 그 기업들의 뭐 투자를 한 한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 외국 그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한국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NCP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한국에도 들어오지만 미국까지 같이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 NCP들이 연합해서 조인트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케이스를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드 NCP, 서포트 NCP가 나눠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관련된 어떤 이슈가 제기됐어요. 네. 그러면 미얀마 사람들이 아니면 또는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을 그러니까 그 관련된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려면 네. 한국에 있는 NCP에다가 그렇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얀마에는 미얀마는 NCP가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국에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사건이 벌어진 국가에 NCP에 하게끔 돼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뭐 무슨 소송처럼 강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해당 국가에 NCP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본국 NCP에다가 사건을 이의 제기를 이제 제기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NCP에다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고 이 한국 기업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예. 그런 국가의 NCP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제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 양쪽. 예,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벌어졌던 또 케이스인데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도에서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인권이나 환경 문제들도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NCP의 사건이 제기가 됐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한 노르웨이라든지 뭐 네덜란드든지 여러 NCP에다가도 같이 제기가 됐어요. 네.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그 WTO나 국제기구에서 추구하는 게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무역 장벽이 될 수,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은 다국적 기업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국적 기업은 그나마 해외에 나가서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을 좀 임금을 더 준다든지 환경을 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좋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NCP에서 ESG에서 규제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공정무역처럼 역차별을 받는 공정무역 안에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지만은 기타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ESG 차원에서 또 OECD 차원에서 뭐 논의라든지 아니면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논의가 있나요? 어떤 그러니까 규제적인 선진국 OECD 회원국들 간의 기업들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예. 미얀마의 그 유전, 네. 그러니까 가스전 같은 경우에 저 말레이시아 기업에다가 저 오히려 더 안 매매를 좋은 했다가 기업이 그 테이크오버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어 월급도 많이 주고 환경도 좋은 그런 기업이 소송에 말리면서 그 미얀마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그렇죠. 기업이 그걸 테이크오버 걔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제가 미얀마에서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역차별적인 오히려 예를 들면은 인도에서도 뭐 여러 사건이 있는데 어떤 공정무역이나 유엔 산하기구에서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아동 노동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아동이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아동 노동을 금지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그 가족들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나라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이런 사회보장제도나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체계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기준 OECD 기준을 들여대니까 선진국에서 문제가 없는데 특히 개도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특히 선진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ESG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쟁법 체계에서 그게 커버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개도국이나 언더디벨롭먼트 컨트리에서는 그런 규제 체계나 사회적으로 서포트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선진국의 OECD 기준을 들여대면은 그런 역차별적이고 오히려 이런 그 프리트레이드 그리고 어떤 그 인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지 이게 좀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걸 명시적으로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모범적인 뭐 기업 관행을 추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준수를 통해서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높은 어떤 국제 기준을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진짜 뭐 아동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사실 이제 그 실제 사건들을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답변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다뤘던 그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측 답변으로는 우리가 현지에서 이 공장을 철수를 해버리면은 이제 막 이 제기자 측에서는 당장 중지해라, 철수해라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공장을 철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고용한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 적어도 우리 그 근로자들은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실질적 어려운 문제가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동이라는 규제 자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16살 하면은 아동이잖아요. 청소년인데 이제 거의 아동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농촌 가면 16살 하면 이미 결혼해서 애를 낳는 성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이미 성인이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기준,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그 적절한 해석이 ESG 안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텔리노가 미얀마에서 그렇죠. 철수를 하는데 사실 그 뭐 기업의 영업이익 측면이라기보다는 군부하고의 통신사는 군부의 통제를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나 이런 관행에서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제 그 철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매각된 게 이제 레바논 회사란 말이죠. 레바논에 있는 통신사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비슷한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얘기한 그러면 레바논 회사가 과연 통신업을 하면서 과연 그 텔레노가 지키려고 했던 인권이나 아니면 어쨌든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까? 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려운 질문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참 이게
가이드라인이 그런 내용까지 아주 명시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어떤 모범 뭐 관행이랄까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준수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지. 아마 그 제가 기억에는 그 국내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까 뭐 말씀하신 국가마다 뭐 성인을 규정하는 기준이 뭐 다르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과 해당 지역이 이제 맞지 않았을 때 어쨌든 그 해당 국내법이 우선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또 조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맥락인지 네네. 모르겠는데 요즘 그 탄소 배출 관련해가지고 탄소 국경세 이제 매기겠다고 네. 유럽에서 이거 일맥상통하는 아이템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금 때려버리면 이 단위가 이 국가 단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다국적 기업이나 개별 기업이 멀티내셔널하게 이 서플라이 체인 갖고 가면서 생산한 거 갖고 올 때 쫓아가면서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그거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탄소 배출을 아직 저 예. 국가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마다. 네. 그래서 국가마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 기업마다 정해져 하지만 있어요. 네, 정해져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다국적 기업이 예. 결국에서는 이제 셀링 포인트를 이쪽 나라에서 출발을 시킬 거냐 저쪽 나라에서 출발시킬 거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공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그 원산지 규정과 같은 것처럼요. 예.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탄소 이렇게 부하했을 때 배출하는 만든 나라, 예, 추가 지역. 예, 그렇게 거기로 하죠. 계산이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템들이 금방 말씀하신 ESG에서 좀 일정 부분의 자리를 잡고 고민을 한 사회적 가치는 아마 동일한 가치 체계에서는 그게 만약에 같은 맥락이면은 네. 이건 적극적으로 세금을 때려서 네.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 그렇죠. 공정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선진국하고 이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개독하고 갭이 절대로 줄어들 수 없는 이제 그거는 케이스가 틀린 게 왜냐하면은 각국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개독에서 합의 안 하면 그 나라는 안 시켜요. 그래서 ESG나 이 그런 규제들이 무역의 장벽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 열의가 개도국이 그런 적절한 규제 또는 적절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싸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ESG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결국은 얘기죠. ESG 그걸 강화하려면은 네. 그런 식의 약간 네거티브하지만 그런 것들이 쫓아오면서 압력을 넣어야 강화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ESG 아마도 예. 아,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한데 포지티브 정도가 뭐가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좀 ESG가 어떻게 보면 진짜 새로운 규제다. 예, 뭐 기업이 부담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그 얘기 나온 것처럼 법 지키기도 빠듯한데 요즘 갑자기 등장한 이거 지키느라 우리가 비용이 더 든다 뭐 이런 부분이 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 결론 부분에 좀 말씀하셨죠. 국가에서도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인센티브를 뭐 지원을 한다라던가 예컨대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좀 국가에서도 좀 받침을 많이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또 뭐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기업이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뭐랄까요? 자신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뭐 개선해 나간다던가 여력이 좀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빠듯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막 큰 뭐 예를 들면 뭐 환경 뭐 규제가 갑자기 높아지는 바람에 그런 것들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은 진짜 좀 기업이 혼자 스스로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지원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ESG는 지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입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을 봤을 때 그게 뭐 옳고 그름 뭐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는 굉장히 좀 경성법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 토론을 더 하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너무 차장님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ESG는 뭐 지금 떠오르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개도국에 있어서의 기업 관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직까지 경성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성적인 방법으로 분명히 기업의 관행이라든가 또 비즈니스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같은 개도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인호 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뜻을 좀 전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제24회 그 백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또 재밌는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